아베 총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선전포고는 그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반도체 소재 중에 하나는 전격적으로 통과를 시켜줬을까요? 이게 속도 조절령인지 아니면 또 딴 수가 있을지 마치 숨겨진 송곳처럼 말이죠.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본이 오히려 자기들이 키를 쥐고 있다, 오히려 네. 칼을 쥐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칼이라는 건 칼집에 숨어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네. 꺼내 들으면 사실은 그 다음 대응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성을 더 강조하고, 네. 또 하나는 추가 품목 규제를 되게 제도에 딱 박아가지고 명문화시켜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전혀 추가 품목에 대한 것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공백으로 놓음으로써 그 이후에 일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어떤 부분에 다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 백지장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일시적으로 이제 오늘 밝혀졌습니다만 지난 7월 4일 날 이후부터 수출 규제를 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지금 처음으로 수출 허가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본다면 강약 조절과 속도 조절을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네. 그리고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어제 관보에 나오면서 품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칼집에 넣어놓은 칼이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네.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식의 불확실성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베 정권이 사실은 국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해서 우리나라에 강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7년간 총리 자리를 지키긴 지켰는데 아베 총리는 이번에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걸 노리고 있는 걸까요? 일본의 전환기, 다시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건지 관련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皆様と共に我が国が近代国家に向けて歩み出した往時を思い、それを成し遂げた明治の人々に敬意と感謝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近代化への道のりは大きな危機意識の中で始まりました。当時技術に先んじる列強が植民地支配を進め、その波がアジアにも押し寄せていました。独立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当時の人々は文字通り命がけで情報を集め、策を練り、そして果敢に行動しました。特に若い世代の方々にはぜひともこの機会に我が国の近代化に向けて生じた出来事、人々の息遣いに触れ、光と影、さまざまな側面を貴重な経験として学び取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양조희 변호사님, 사실 오늘 조정 국면이 무엇을 뜻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베 총리의 마음속에 있겠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메이지 유신, 우리의 세계의 또 시각과는 사뭇 차이가 있을 텐데요. 강한 일본, 어떤 면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메이지 유신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메이지 네. 유신이라는 게 일본,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천황제를 공고히 하고 제국주의 발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본을 만드는 계기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를 지금 100여 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하고 있다? 그럼 지금 일본의 심정과 비춰서 일본은 현재 평화헌법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게 지금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멈춰 있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로 아베 총리를 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최근에 했던 걸 보면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강제징용 재판도 그렇고 이것들이 다 일본이 과거에 전쟁을 통해서 저지른 잘못을 다시 돌아보게끔 만드는 일이거든요. 네. 나는 앞으로 전쟁을 하고 싶은데 전쟁을 해서 잘못했던 일들을 대한민국에서 계속 꺼내드니까 도저히 아베 총리로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아베 총리의 목적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돌격대장처럼 아베를 떠받들고 있는 분들의 그 스타일이 더더욱 오늘과 같은 국면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 자민당이 대표적으로 많은데 세습 정치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온 정치 가문의 후손들이 네. 지역구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베도 대표적인 거고 고이즈미 총리도 사실 대표적인 거고요. 네. 그리고 기타 많은 중의원 참여연을 이렇게 장악한 사람들 보면 세습해서 정치를 계속 가문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네. 그 사람들 생각은 지금 아베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근대화 시기에 일본에 있어서의 변화 네. 그리고 그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이른바 개화파들의 그 고향이 야마구치현이라는 데인데 그 야마구치현이 이토 히로부미의 고향이기도 하고 아베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네. 거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요시다 소인이라고 그래서 당시에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스승이 살았던 그렇죠. 곳이 또 모셔져 있어요. 아베 총리가 또 그렇습니다. 존경한다고 아베 했고요. 총리가 존경하고 이등방문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곳이 바로 야마구치인데 거기가 사실 정한론의 또 본고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상한 정한론이 사실 메이지 유신을 키우고 메이지 유신을 달성한 다음에 그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결국 한국을 지배하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역사적 전통이 불과 한 15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 계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민당 안에 곳곳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내 우경화 현상 그리고 그들이 일제 식민지에 대한 반성이 없이 계속 망을 하는 건 바로 그런 무의식적인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단호하게 우리 국민들이 단호하게 뭐 당연히 비판하고 또 우리가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도 일본인과 우리 한국인들이 저는 인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본 내에서 그런 자민당의 정치인들 속아내는 일본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우리 정부의 비판이 함께 있으면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 것처럼 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일본 정부와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아베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비판을 하고 네. 일본에 깨어있는 그 시민들이 일본의 정부를 좀 더 나은 정부로 좀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지금 아베 총리의 후계자로도 불리는 젊은 정치인 이 고이즈미 신지로 아무래도 이제 고이즈미 총리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새로운 화제를 뿌리면서 오늘 전면에 등장했더라고요. 어떤 소식이었나요? 아베 신조 총리가 아들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곡선대가 예. 끊기는 것 같은데. 자식이 없죠. 예, 고이즈미 신지로의 경우에 전 그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인데 보시다시피 인물도 아주 잘생겼고 또 뭐 결혼한 그 아나운서 타키카와 크리스텔이 그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랍니다.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고 그래서 인물도 괜찮고 네. 특히 도쿄 올림픽 유치할 때 처가 가서 이제 활약을 했다. 그래서 네. 일본의 상냥함을 널리 알렸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야말로 떠오르는 젊은 정치인으로 지금 뭐 분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가문 대대로 정치들을 하는 그런 그 가문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꼭 자기 아버지가 어떤 성향을 띄었다 해서 아들도 그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지금 고노다로 외상의 아버지 고노 요에이는 그 유명한 고노다마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지금 결국 아베 정권도 곧 끝날 것이고 또 다음 네. 정권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도 일본 내에 그런 양심 세력과 일본 국민들과의 연대를 같이 해서 이것이 반일이 아니라 반아베로 나가야 네. 이것이 양국 간에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아베의 이러한 그 무리한 이런 그 도박도 네. 앞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의 경제 발전이 오늘 일본의 적대적인 정책의 자극제가 됐던 셈이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사실 일본 안에는 아베 총리와 다른 지한파 그리고 친한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전형적인 조치도 취했었고 말이죠. 지금 다 어디 계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네.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지금의 경제보복을 하고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을 하면서 지지율이 치솟는 효과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일본 국민들도 냉정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좀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본과 이렇게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하더라도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렇게 급속도 치솟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래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고 이른바 안보 결집 효과라고 그러는데 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에 대한 공격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동원하면 그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게 통상적인 거지만 아베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사실 문재인 정부도 지지율이 치솟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네. 국민들이 양쪽 다 좀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좀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문제이지 아베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조금 더 민주적인 정권 네. 그리고 조금 더 친한적인 어떤 정권이 자민당 내 또는 다른 야당에게 간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하토야마 전 총리가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무릎 꿇었던 그 장면을 자민당 잊지 체제, 못하죠. 자민당 55년 체제를 처음으로 바꿔놨던 민주당 집권의 총리가 하토야마 총리인데 물론 집권한 이후에 이제 결국은 교체가 또 됐습니다만 하토야마 총리야말로 지금 이 시기에도 목소리를 내서 그렇죠. 지금의 경제법은 잘못됐다. 처리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양심적 목소리를 내거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민주당에 살아있는 어떤 그
그 정치인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고노 요에이 총리 같은 외상 같은 경우 그런 담화를 또 했고 또 수많은 총리들이 이 한국의 역사 지배에 대해서 또 일제 지배에 대해서 사죄한 적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도 힘을 좀 갖도록 우리가 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경제 규모가 일본에서 적은 게 아니에요. 1988년도 보면 우리가 607억 불을 수출을 했고 네. 일본이 2,650억 불을 수출해서 4.36배인데 네. 2018년도에 보면 우리가 6,011억 불. 네. 일본이 7,326불, 1.2배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인구가 5천만 아닙니까? 일본이 1억이 넘고, 그런 거 보면 우리의 경제력도 그렇게 빈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을 또 일본도 알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그 경제인들, 일본 국민들과 우리가 연대를 하면 이 위기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